너의 생애는 이제 끝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도 너는 자신을 존경할 줄 모르고 그저 남의 영혼 속에서 너의 행복을 찾고 있구나.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메시지가 있죠. 원하는 삶. 진짜로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북극성을 위해 깜깜한 밤중이라고 해도 한 발 한 발 계속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손에 나침반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이 아무리 어두워도 나침반은 여러분의 북극성이 있는 방향을 잡아줄 테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나침반은 정말 저와 여러분, 즉 우리처럼 엄청나게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결코 방향을 잃지는 않아요. 절대로요. 2025년도 저물어가는 지금, 여러분의 북극성을 향해 가는 방법, 그 나침반에 대해 정말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와이 대저택의 밤과 나침반, 이 책에 담겨있는 6개의 나침반 중 하나를 가져와서요. 저자인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계발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변화를 위해 철학서, 입문서, 경제경영서, 자기계발서를 읽습니다. 공부해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지요. 이 말들은 얼핏 들으면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줄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말들이 오히려 나를 얽매고 있는 무용의 족쇄일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여깁니다. 마치 그것을 해내야만 투자를 할 수 있고 창업을 할 수 있으며 커리어를 바꾸거나 부를 쫓을 자격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 개발을 무조건 거쳐야 한다는 선결 조건처럼 굳어져 버린 생각,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우리가 갇혀있는 첫 번째 프레임이죠. 이런 사고방식은 자기 개발을 수단이 아닌 허들로 만들어버립니다. 내 마음 하나도 제대로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하겠어. 이런 식으로 자기 의심에 빠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개발이 아니라 검열이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도전은 미뤄지고 삶은 그냥 또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자기 개발이라는 단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단어는 무언가를 해내기 위한 유용한 개념일 수는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개발은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인내는 억압이 아니다. 자기 개발은 도착이 아니라 과정, 완성이 아니라 지속에 대한 것입니다. 반복을 지속하는 힘, 흔들려도 중심으로 돌아오는 회복력,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 이 모든 것이 자기 개발의 본질이지요.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건 결국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 더 나아가 확신입니다. 그러니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갇혀 있는가? 지금 혹시 자기 개발이라는 말에 갇혀 있지는 않나요? 성장해야만 한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을 닥달하다가 정작 나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무언가를 계속하려면 인내라는 것이 항상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인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답답함, 억눌림, 고통을 참아내는 힘겨운 상태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인내라는 말은 자칫 자기 억압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내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한 방향을 향해 그저 조용히, 묵묵히 계속해 나아가는 일종의 의지에 가깝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속담 들어보셨지요? 요즘에는 이 말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물 들어오기 전에 노를 젓고 있어야 물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말은 물 들어오기 전에 노부터 저으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회를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매일 노를 젓는 연습, 즉 반복과 지속이라는 태도를 갖춰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남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기회조차도 알아차리고 잡을 수 있으니까요. 자신의 성공을 굳게 믿는 사람은 오늘도 노를 젓고 내일도 노를 젓습니다.
눈앞에 아무 변화가 없더라도, 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도, 바람이 불지 않더라도 노를 젓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물결이 밀려 들어오는 순간 망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에 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때서야 황망하게 묻습니다. 배는 어디 있지? 노는 어디 있어? 물이 지금 어디에서 들어오지? 그럼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은 어느 쪽인 거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혼란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준비하며 기회를 기다린 자에게 인내는 억압이 아닙니다. 인내는 바로 반복 속에서 준비된 움직임이지요. 내가 선택한 삶의 방향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 내가 한 일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묵묵히 하루하루 노를 젓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젓고 있는 노가 누군가의 눈에는 헛수고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바람이 몰아칠 때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이 나를 휘청이게 하는 바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순풍이라는 것을 말이죠. 인내란 억누름이 아닙니다. 조용한 질주입니다. 너는 그저 남의 영혼 속에서 너의 행복을 찾고 있구나. 자신을 잘 챙겨야 한다는 말, 우리는 참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잘 챙긴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챙기려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사람의 욕구와 필요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뭘 좋아할까? 저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작은 선물 하나를 고를 때도 상대에 대해 꽤 깊이 고민하지요. 하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이런 질문을 거의 던지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필요하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이 질문 앞에서 번번이 말문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말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인데 무슨 말을 해? 나는 그냥 나잖아. 이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오랫동안 소위 무생물 취급하며 살아왔습니다. 늘 외부에서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외부 자극에 반응하며 외부의 기준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내면은 공백이 되었지요. 한 독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치과 의사입니다. 하루 일과는 이렇습니다. 매일 자신에게 마치 감옥처럼 느껴지는 작은 방으로 출근합니다. 계속 앉아있다가 환자 오셨습니다 라는 소리가 들리면 진료를 하러 나가고 다시 방에 들어와 스마트폰만 봅니다. 시간이 참 더디게 갑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더 이상 찾아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진료를 하고 방으로 들어와 다시 스마트폰을 보죠. 이런 과정이 N차로 반복되는 하루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1년 365일 이 생활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원했던 삶이 아닌 것 같아요. 하루하루 아무 의미도 없고 그 어떤 감정도 없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가 이 말을 꺼내기까지 무척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누구에게도 편하게 털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이해받고 싶은 마음에 이야기하면 돌아오는 반응은 대부분 이랬습니다. 복에 겨운 소리 하고 있네.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어디서 그런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냐? 이런 반응을 계속 겪다 보면 사람은 결국 자신 안에 진짜 목소리마저 의심하고 부정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이기적인 건가? 내가 다른 걸 원하는 게 맞긴 한가? 그러다 보면 내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다가 결국에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되지요. 이분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기대를 보고 들으며 저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라는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대에 부응한다는 것이 곧 자신의 욕망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온 것이지요. 너의 생애는 이제 끝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도 너는 자신을 존경할 줄 모르고 그저 남의 영혼 속에서 너의 행복을 찾고 있구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이 말은 격렬한 통찰을 줍니다. 혹시 남의 생각, 남의 기대, 남의 감정을 마치 내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진 않나요? 순간적인 만족감은 얻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의 방식이 내 삶의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기준으로는 결코 내 영혼이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묻지 않은 채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성장은 결코 외부의 인정에서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장은 자신과의 내적인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힘든 이유가 뭔지, 그게 왜 싫은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지, 그걸 위해 무엇부터 시작할 건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그 답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게 바로 내면의 성장, 즉 내 그릇을 키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과의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낙서처럼 종이에 끄적여도 좋고 일기를 써도 좋습니다. 혼자 걸으며 독백을 해도 괜찮습니다. 낯설고 어색할지도 모르지만 일단 해보면 분명히 강하게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느낌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직접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머릿속 막연한 생각을 물리적인 물건으로 만드는 법. 여러분은 평소 한 말들이 모두 입 밖으로 낸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대를 울려서 내는 말보다 마음속에서 조용히 반복되는 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내면의 말들에 대해 우리는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맨날 이렇게 피곤하지? 그 사람 나한테 왜 저렇게 말하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거 계속하면서 살아도 되나?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지만 우리는 그저 무심하게 무시합니다. 내가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데 나 자신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쓰기입니다. 머릿속 생각을 글로 쓰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의 내적인 대화를 보이는 형태, 즉 물리적 실체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형의 것을 유형의 것으로 바꾸는 과정인 것이지요. 막상 써보면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생각보다 나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우선 알게 됩니다. 안다고 착각했던 것들과 낱낱이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학생 시절 주관식 시험을 봤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답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 같고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지만 끝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답을 알게 되면 이거 원래 아는 건데 라며 아쉬워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몰랐던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를 다스린다는 것의 저자 기시미 이치로가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글쓰기는 상상의 토대가 되고 내면 대화의 도구가 됩니다. 머릿속이 막막할 때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않으면 명료해질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멈추자라고 해봤자 이미 마음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지요. 이럴 때 필요한 건 생각을 끄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밖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할수록 펜을 듭니다. 지금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쓰다 보면 보입니다. 두려움일 수도 있고 게으름일 수도 있으며 완벽주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기차에 올라탄 것이니까요. 이와 달리 여전히 집에 머물며 생각만 하는 사람과는 시간이 지나며 비교할 수조차 없는 차이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글로 써보는 것은 나 자신과의 내면 대화를 현실의 행동으로 옮기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말들이 글자가 되고 문장이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막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방향성을 가진 인간이 되는 것이지요. 소확행이라는 것은 싫지 않은가? 현실적으로 이만큼만 하자. 여러분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한편으로 현명한 충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말 속에는 자기 한계를 스스로 그어버리는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철학자의 삶을 살고 싶었다. 그러나 끝내 그렇게 살기 위해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다.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만 하며 살아왔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이 말은 가슴을 세차게 칩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아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해주고 싶어서 방법을 찾고 또 찾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건 힘들지. 지금은 아니야. 그걸 네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 태도가 나를 믿지 않는 증거입니다.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존 볼비가 제창한 애착 이론에 따르면 아이가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맺으면 훨씬 더 대담해집니다. 엄마 곁을 벗어나 자유롭게 탐색하고 새로운 환경에도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요. 왜냐하면 마음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돌아갔을 때 반겨줄 안전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건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삶을 탐색하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그냥 머물 뿐이지요. 도전하지도 않고 확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 정도가 딱 좋아. 그냥 소소하게 만족하며 살고 싶어. 라는 말들로 스스로를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들은 얼핏 소확행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기 의심이 굳어진 신념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의심은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신념의 방향을 어느 쪽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갈리는 선택지일 뿐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자기 의심을 자신의 신념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하나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두려움입니다. 실패할 것 같고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것 같고 무엇보다 내가 그걸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증폭되면 우리는 자기 보호를 위해 본능적으로 방어막을 칩니다. 그 방어벽이 바로 한계인 것이지요. 자기 확신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숱한 고민과 질문 끝에 그래도 해보자 라고 마음 먹고 한 발 한 발 내디딘 사람들이 결국 자기 확신을 장착하게 됩니다. 그러니 안전지대에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곳에 머무는 건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직 충분히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인생의 터널을 웃으며 통과하라. 운전을 하다 보면 터널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터널이 여기 있냐고 원망한들 터널이 사라지는 일은 없지요. 오히려 지금 이 터널은 내가 목적지에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낫습니다. 안전하게 운전하다 보면 곧 목적지에 도착할 테니까요. 직접 운전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약 22개의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KTX를 타면 어떨까요? 무려 84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때 터널 길이만 해도 무려 149.8km에 달합니다. 전체 경로 중 거의 3분의 1이 터널인 것이지요. 삶이라는 여정에도 터널이 존재합니다. 터널은 시야를 가립니다. 빛도 없고 소리도 둔탁하게 울리며 방향 감각조차 흐리게 만들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입구와 출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터널을 지나가는 건 극복의 문제가 아니라 통과의 문제입니다. 극복에는 높은 벽을 넘어야 한다라는 무거움이 있지만 통과에는 이 길을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출구를 향해 그저 나아가는 일입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닥치고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수없이 되묻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때 그 일은 당시에 나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였구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거나 혹은 원하는 길을 가고는 있지만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인내해야만 하는 이 길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노트 한 페이지에, 노트북에,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보십시오. 이 일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중에 나라는 사람의 자서전이 나온다면 지금 이 고통의 시기는 어떻게 회고될까? 그리고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그저 담담하게 이런저런 답을 적어보세요. 그 기록조차 훗날 여러분의 엄청난 자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밤과 나침반의 저자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